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역시당 위원장이시며 서구울 지역위원장이신 양부남 국회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동행 아카데미 임설천 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아울러서 동행 아카데미 최종원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서구의회에서 열심히 의정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서구의회 임성환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상당히 그 지역의 원로이자 우리 저희들의 상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우리 전 박동호 교장 선생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행 아카데미의 임성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회장 임성천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지 못한데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정 활동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특감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양무람 국회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동행 아카데미는 작년 15시기를 출범하여 도서관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전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탄핵과 함께하는 자치국권이라는 주제로 양부남 국회의원님께서 탄핵 정국에 대한 직접 체험하고 획득한 과정을 우리에게 소상히 말씀해 주심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양무남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행 아카데미는 지역민과 민생 문제를 토론하고 발전 방향을 찾는 시민 프렛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양부남 국회의원님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탄핵 방지하는 자치국권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부남 국회의원님은 법조인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국가 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양부남 국회의원님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시며 서구을 지역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부남 국회의원님은 담양 출신으로 전남대를 졸업하셨습니다. 사법고시 합격 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법률지원단장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는 행정안전위에서 활동하며 주민안전, 지역균형 발전,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날카로운 질의와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온 결과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지정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방에 흔쾌히 응해주신 양문암 국회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선거 나와서 선거 끝났습니다. 근데 자꾸 이 피켓팅을 들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더 높이 들어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사셨죠? 네. 아 그래요? 끝나고. 원래 행사가 끝나고 꽃을 주는데 이제 꽃만 받고 가보고 한 번 없겠네요. 제가 여러 번 이 강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 상황과 국내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여러 번 강의를 뻥을 냈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날씨도 구린데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손으로 저를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시당위원장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의 고마움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인이 될 것인가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오래 해보라고 사람도 오래 살아라고 그러죠. 정치도 오래 해보라고 하는데 오래 해보면 좋겠죠. 근데 제가 꿈꾸는 정치인은 와이프가 닮으니까 이거예요. 자치 분고 관련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강연이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금 괜찮습니까? 네. 어떻게 하라고? 아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제가 목표로 하는 정치는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 성실한 정치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능한 정치는 제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한 것은 제가 노력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정치,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 제 정치의 맞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치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도 몇 년 살고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치를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은 정치를 하는 순간에는 끝나는 순간까지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한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기억되면은 저는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그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의원님 차를 농협에다 대는데 나갈 때는 돈 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오고 오삼 지금 해달라고 지금 윤석열 의원님이 윤석열 내란 수비가 농협에다 대는데 나갈 비상경을 때는 돈을 신고하고 내달라고 판단을 해서 비상경 선거 그걸 미리 자체가 먼저 처리하고 친입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온 나라가 오고 오삼 걱정에 온 나라가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래서 윤석열 내란 수비가 이렇게 친일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왜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원인을 이야기하고 오고 오삼. 있잖아요. 왜 쿠데타가 가능했을까? 여러분 왜 오삼. 쿠데타가 가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틀려도 괜찮아요.
5953 이게 쿠데타를 이게 가능했던 것은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제왕이라는 임금이요. 임금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예요.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이. 그다음에 국가 권력이 대통령에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법적인 계엄과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쿠데타를 이런 계엄을 선포하려면은 국회의장하고 상의해서 해야 된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됐다거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민의 3분의 1 투표를 받아야 된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대통령이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됐다면은 계엄을 못 일으키겠죠. 근데 헌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이 어떻게 됐냐? 계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대통령이 나라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어서 군의 힘으로 국가를 안정시킬 사회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는 거예요. 요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되기 때문에 위법한 쿠데타가 가능했다. 그래서 지금 여야에서 논의되는 게 무엇이죠? 헌법을 고치자.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헌법을 고치자고 합니다. 그 말이 한마디로 뭐죠? 공권, 권한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최대 화두가 되어 있는 게 권한을 나누자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의 이슈입니다. 권한을 나누자는 게. 그런데 이런 이슈에 딱 맞게 오늘 강의 주제가 뭐예요? 탄핵이 남긴 과제 자치권이 어때요? 탄핵이 남긴 과제가 뭐라고요? 권한이 집중됐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먹으려면 권한을 쪼개야 된다. 그래서 자치분권이고 지금 나라가 계엄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나라가 7조 이상 경제의 손실을 했어요. 7조. 소나타 22만 5천 대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대구에서 광주까지 철도를 놓는데 돈이 얼마 들겠어요? 5조 됩니다. 5조. 이번에 날아간 돈이 철도 놓고는 돈이 남아요.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연명하고 산 것은 그나마 지방 정부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중앙 정부는 전부 다 역할을 못하죠. 국무위원들이 좀 있어도 내란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돼 있고 자기 정상적 역할을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경제 손실이 있지만은 인생이 돌아가는 것은 지방 정부, 자치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탄핵이 남긴 과제는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권력을 쪼개자. 권력이 쪼개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다. 권력이 쪼개져서 지금 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 수가 있다. 그런 화두를 가지고 제가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했으니까요. 저는 이보다 훨씬 멋있는데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하얘가지고 탄핵이 된 질문 아까 말한 거 되겠습니다. 대답은 이 빔이 안 되구나. 빔이 안 돼? 빔이 안 돼? 아니 우리가 응? 모르네. 대답은 자치분권을 확대해야 돼요. 탄핵이 진 질문은 대답은 자치분권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분권에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죠? 자치 스스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스스로 책임지고 분권은 나누는 겁니다. 권력을 중앙과 지방과 주민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자치분권을 하는 이런 지방정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권 권한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방자치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1948년에 헌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지방자치제를 헌법이 명시되고 지방자치가
1948년에 법을 발의해서 지방자치를 했어요.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시고 지금 지방자치를 지금 우리가 최근에 한 게 아닙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 지방자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동네에 네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네 사무소. 연 사무소 밑에 네 사무소가 있어요. 확실히 연의 인물을 이렇게 위임받아서 지방에 출입했고, 그래서 요즘 말하면은 구의원 같은 거 민의원 도의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는 거 기억나실 텐데.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군사혁명이 이겨서 이걸 지방자치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민주화로 가는 길이다. 지방자치를 폐지하는 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다. 독재를 하기 위해서 박정희가 지방자치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DJ 선생이 지방자치 해야 된다. 지방자치를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주민들이 민주의식이 싹 트고 자기 권리를 찾을 줄 알고 또한 국가의 불리한 국가의 행태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기로 했는데 야3당이 합당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투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1990년에 DJ 선생이 당시 투쟁했습니다. 13일간 당시 투쟁을 했어요. 지자체 하자고, 지방자치. 이 결과로 지방자치가 91년에 지방의회가 생겼고 95년에 자치를 직선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로서 지자체가 30년이 된 해입니다. 오래됐죠. 여러분들 지금 지자체 당연하죠. 이제 30년. 만족하십니까? 지방자치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가장 만족스럽지 않은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권력에 집중된 방식을 쓰고 경제적으로는 지역에 맞는 경제가 쓰고 행정적으로 지역 맞는 행정가 쓰고 또 안정적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안정적 측면입니다. 뭐든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요. 돈 없으면 별말 해도 필요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죠? 지방재정이 풍부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지방재정의 현 주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국세는 누가 먹어요? 국가가 먹어. 지방세는 지방이 먹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받는 전 세금에 요것이 더 불편하다. 여기 보면은 국세는 나라에서 가져가는 돈이고 지방세는 우리 지방에서 가져가는 세금인데 전체 받는 세금 중에서 2024년도에 478조 원이 거쳤어요. 그런데 국세가 367조가 거쳤고 지방세는 111조가 거쳤어. 그래서 국세가 지방세가 8대2. 그러니까 중앙정부 10원을 가졌으면 8원은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고 2원을 갖고 17개 시도가 나눠먹었다 이것입니다. 엄청 가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 재정의 가장 근원적인 재정이 지방세가 전체 세금에서 20%가 안 된다. 재정 자립도. 재정 자립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필요한 돈, 지방에 필요한 돈 중에서 순수하로 지방에서 거둬들인 돈이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성구청에서 돈이 100원이 필요해요. 1년에 살림살이를 하는데 성구청에서 지방세와 세금에 거둬들인 돈이 20원이다. 그럼 재정 자립도 몇 퍼센트겠어요? 20%. 20%. 100원이 필요한데 25만 성구청에서 하면 80원 해서 가져야 돼요. 국가에서 국어를 해야 돼요. 이게 재정 자립도인데 우리 재정 자립도면은 48.6%입니다. 2004년에는 57.6%. 20년 지나니까 재정 자립도 높아온 게 떨어졌어요. 이상하죠. 그러면 군 자립도 얼마냐? 14.3%.
그래서 어느 군이 예산이 100원이 필요하면은 자기 14원밖에 충당이 안 돼요. 86원은 국가에서 줘야 돼요. 이러니 지방자치가 되겠습니까? 돈 준 놈한테 큰 소리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큰 소리 하겠어요?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게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이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지방 가족과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교부세가 있어 지방 교부세를 가지고 우리가 충당하고 있는데 2년간 2024년 30조 세금을 못 받았습니다. 30조 세금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내가 보면 2조 2천억을 안 줬어요. 깎았어요. 2023년에는 56조 세금을 못 받았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돈을 10조 2천억을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앙정부의 재정 발표가 지방정부 재정 발표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죠. 종부세가 종부세를 전부 걷어서 국가에서 걷어서 어디로 주면 전액 지방으로 보내야 돼요. 전액 지방. 원래 종부세 있기 전에 이게 무슨 세금이었죠? 아마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왜 종부세가 생기냐? 종부세를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변하면은 땅값이 서울 땅값하고 광주 땅값이 틀리죠. 그러면은 같은 땅값에다 세금을 매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광주에 있는 땅값에서 얻은 세금은 광주시에서 쓴다. 서울에서 땅값을 서울에 쓴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은 엄청 부자가 되겠죠. 땅값이 너무 거니까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부동산세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이쪽을 걷어서 전부 지방으로 내려주고 있어요. 이걸 폐지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폐지를 추진하면 굉장히 어렵다 이것입니다. 돈이 안 돼. 지방 확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방 재정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지방 재정 확충에 대한 노력으로서는 지방세를 구성하는 세목지의 크게 지방 소비세입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우리가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우리가 지방 소비세라고 했는데 그 퍼센트가 2010년도에 5%에서 25.4%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퍼센트를 올려야 된다. 지방 분권이 되려면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방 재원을 스스로 발굴해야 됩니다. 지방에서 걷어서 쓸 수 있는 세목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가 있겠는가? 조세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은 반려동물 있죠. 여러분들 집에 다 반려동물 키우죠. 반려동물 한 마리당 세금을 먹이면 여러분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지. 당연히 반대하지. 그러면 반려동물 한 마리당 세금 10원씩, 100원씩 세금 걷는다. 거기에 보면 혜택을 주면 되겠지. 세금을 걷어서 서구청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반려동물 운동장을 만들죠. 그럼 반려동물 운동장 만들고 반려동물 도우미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혜택을 주면은 이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지방세를 내줄 수 있는 세제를 개발해낸다는 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방 교부세가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굉장히 지금 교부세 국회의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거예요. 교부세 받은 거예요. 특별 교부세, 지방 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는 우리 내국세의 19.24%를 지방 교부세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퍼센트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올리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중앙정부에서 반대하죠. 행안부랑 기재에서 반대합니다. 이 돈이 많이 가져버리면은 중앙정부 살리기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가 자치분권을 하려면은 이러한 세율을 올려서 세금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는 어떤 어려움이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차이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이게 완전히 다른 기구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예요. 자치단체. 주민자치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사업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회는 시범적으로 우리
지방분권법에서 주민자치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 한 3,00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3,000개 운영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18개, 서구가 지금 18개 동이거든요. 18개 동이 전부 주민자체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체가 되면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이것은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이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권한을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는 시범적 운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안위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법률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체를 입법에 넣어서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주민이 직접 주민자체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어요. 주민 소환제, 주민 투표제, 주민 발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한 건도 시행되는 게 없을 겁니다.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리고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주민 소환제, 선출직 공직자, 시장이 구청장이 일을 잘못한다. 그러면 유권자가 될 때에 대해서 4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중간에 끄집어 내려야 되겠지. 끄집어 내리게 대통령 뭐가 있었다고? 안에 구청장 시정도 비슷하게 있어야 될까요? 비슷한 게 뭐라고요? 주민 소환제 대신에 주민 소환 투표권자 100분의 10 이상이 설명합니다. 방역대책 기초단체는 100분의 15 설명합니다. 그리고 총수의 3분의 이상이 투표를 하고 이렇게 과반수 찬성시는 지자체 장이 아웃이 됩니다. 이것을 시행한 데가 몇 군데 있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께 전국 남원 시장에 오고 있습니다. 그때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 장에 대한 강력한 무리다. 이걸 자꾸 제가 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알고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지만이 자기 권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두 번째인 것이 주민 투표제입니다. 주민이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 어떤 정책? 방금 말한 대로 여기 서구청에다가 반려동물 공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주민투표 청구권이 20분에서 15분에 투표를 하고 총수의 4분의 투표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찬반이 같으면은 지자체장이 부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 조례가 주민이 지금 우리는 조례를 누가 발의한다고 생각합니까? 의원, 시의원만 발의해요. 그런데 우리도 조례를 발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여기 써져 있어요. 요건이 요 요건이 되면은 주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국가가 되려면은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정 부분에서 예산 계획에 직접 참여했을 겁니다. 행안위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하는 이런 주민 직접 소환제라든지 투표자에 주민 발언제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시키고 이걸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주민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충 제가 아주 요점 많이 있습니다. 요점이 바로 돈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확보해서 어떻게 된다? 지방 교부세율을 높이고 또 이렇게 지방 소비세율을 높여야 됩니다. 이거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주민 참여 제도를 께서 주민 자체를 법을 만든다. 소환제, 투표제, 주민 정책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다음에 이 계획입니다. 국회나 이게 국회에서 교육부의 청문회 관리동이라는 정상에 외환계 여러분 또 보셨지만은 지금 저는 그날 제 숙소가 왕십리에 있어가지고 집에 산책 갔다 와 있는데 계엄이 선포됐다 해서 요즘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짜였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짜가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물 한잔 우리 비서한테 이제 차 가지고 저를 데려가라 했더니 비서가 조금 있다 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엄이 국회가 봉쇄돼가지고 차를 가지고 나올 수 없다 해서 제가 택시를 타고 우리 집에서 택시 타고 국회 정문까지 갔는데 11시처럼 안에야 도착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경찰하고 시민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위 위원이라고 이야기라도 경찰들이 국경 통제해서 출입을 봉쇄해서 넣어주지 않는 상황. 네, 제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헬기가 쫙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내가 봤어요. 헬기가 내리고 보니까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죠. 무섭기도 하고 왜 무섭냐? 경험을 해봐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5.18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그것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한번 당해가지고 무섭고 또 우리가 80년대 5.18을 지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이 희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민주주의를 거의 민주를 완성을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계엄이 일어나서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피가 필요해요. 민주주의를 지키면 피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피를 뿌려가지고 80년대 군부 독재로 민주주의 여기까지 왔는데 40몇 년이 지나서 다시 쿠데타를 맞이했다. 그러면 이러한 민주주의를 똑같이 유지하려면 많은 피가 필요한 상황인가? 옛날 생각에 무섭다. 내가 굉장히 저도 많은 두려움이 앞섰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하고 요새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국회가 봉쇄가 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제가 행안위 소속이니까 경찰이 저희 관할 피가 믿고 있는데 그거 행안위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아무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을 넘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담도 이제 못 넘어. 경찰들이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천문 담이 있는 데가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경찰 대치하고 있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시민들이 저를 들어서 국회의원 빨리 들어가야 돼 들어서 제가 선창설 부리다 오빠를 하나 올리고 제가 이걸 또 잘 떼어내니까 이걸 딱 떼어내니까 경찰이 안 막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될지 비서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서를 한 번 해줘. 그래서 그냥 기다렸는 거야. 우리 비서도 떼어내렸어. 둘이 막 떼어가지고 이렇게 번쳐. 이 자리인데 여기 여기까지 여기를 대하면은 여기하고 여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국회 번청 안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모여서 151명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가결을 시켜야지만 계엄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모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이가 사람을 끌어내라 했냐 안 했냐는 다투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가서 보니까 저는 군인이 여기까지 오지는 몰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하고 우리 국회 보좌관들이 이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국회 보좌관들이 너무나 용감해요. 이 무장한 군인들하고 같이 몸싸움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떤 보좌관 하나가 계엄군을 가지고 자꾸 그냥 패대기를 한번 쳐보더라고요. 이게 계엄군이 무장한 상태에서 몸이 흔들거리니까 약간 비정팀이 있으니까 제가 몸이 머리 쫙 가고 몸이 보좌관 뒤에서 꽉 밀어요. 그리고 나는 국회의원이다. 그러니까 문을 터져서 제가 노천도가 들어왔는데 이제 너무 힘이 있다니까 나와서 그 앞에서 쓰러져 버렸지. 그래서 내가 이 신발을 바깥 신발을 원래 큰 거 신어놓으니까 신발이 벗어져가지고 여기 날아가 볼 거예요. 근데 한 3분 누워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잡아가도 너무 안 뛰다 뛰니까 조금만 있으니까 이제 숨이 돌아오니까 우리 보좌관들이 신발 주워다니고 신발 신고 이제 국회 본회의장 들어갔어요. 갔더니 국회의원 몇 명 와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151명 이상이 계엄 해제 요구하고 결의를 해야지만 계엄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자꾸 모여들고 있어요. 모여들고 있는데 이제 계엄군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 총을 들고 일단 게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고 여기 화분이 있죠. 요 문 안에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회의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바리케이트를 치고 창문 안에서도 바리케이트를 치고 우리 보좌관들이 다 몸으로 다리 막고 있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지. 국회의원은 무서운 거지. 시간은 떼깍떼깍 지나고 있고 군인들은 몰려오고 국회의원 수는 안 차고 계속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드니까 150명이 넘은 것 같아요. 넘은데 이제 그것을 의결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빨리 하라고 저쪽을 했죠. 저쪽을 했는데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을 건가요? 국회의장이 뭐라고 했어요? 절차를 지키자. 절차를 지키자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있었냐? 계엄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국회에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통보를 받고 이것을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게 되는데 통보 자체를 안 해. 안 하니까 그러면 통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다렸지만은 이 사람이 불법으로 한 계엄이기 때문에 불법을 했는데 무슨 통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통보가 없는 것이 저쪽 책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날 11월 4일 1시 1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걸 좀 더 언론에 알렸죠. 그럼 즉시 계엄을 해제를 하려는데 윤석열 내란 측에는 계엄을 즉시 해제를 하지 않았죠. 안 하고 3시 반인가 방송에 나온 한 이야기가 해제하려면 국무회에 소집을 했는데 국무회가 소집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계엄을 선포하려고 제2, 3위 계엄을 선포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계엄을 우리가 해제 요구를 함으로써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하지 않고 많이 다 도망가 버렸다. 무서우니까. 국회의원들 어떻게 됐습니까? 18명 빼고 다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 어디로 가봤어요? 국힘시 강사로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처럼 민주당도 안 와버렸다고. 설전만 지나면은 이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서 전혀 지금 같은 다른 세상 우리가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번에 계엄을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 첫째는 여기에 들어왔던 계엄군들이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옛날 5.18처럼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모두의 의식 수준이 높고 특히 젊은이들은 많은 SNS를 통해서 세상의 돌아가는 걸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동원된 계엄군들이 소극적인 거예요. 계엄군이 총만 한 방 쏘았을 때 끝났어요. 여기 총만 한 방 쏘도 그날 모두 끝났습니다. 근데 계엄군들이 아는 거야. 이거 해서는 안 될 짓이잖아. 아는 거야. 그래서 이 군인들이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의사당 앞에 서울 시민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어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계엄을 이겨냈고 계엄을 해제를 시켰고 이제 윤석열 씨가 한 행위는 내란죄가 되는 겁니다. 왜 내란죄가 되느냐? 이렇게 계엄을 하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의 요건이 있어야 돼요. 전쟁이나 사변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있어야 돼요. 근데 12월 3일은 너무나 평화했습니다. 대한민국. 강주에 전시나 사변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요건이 안 돼. 첫째 요건이 되지 않아. 두 번째 요건이 된다 할지라도 절차를 지켜야 돼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해야 돼요. 이런 절차를 하나도 안 지켰어. 1979년도에 부마 사태가 일어나서 계엄이 선포될 때도 그때 79년도에도 그런 절차를 다 지켰어요. 박정희도.
그런 국민 심의를 얻고 다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리고 국회 통고를 해야 돼요. 이런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요건도 되지 않고 절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계엄을 선고된 포고령이라는 걸 발표한다. 포고령. 포고령을 발표해도 79년도 포고령에도 국회 활동을 금지 못하겠습니다. 국회 활동 금지하면 계엄 해제를 누가 하겠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포고령에도 정치 활동을 정치인의 국회의원 활동을 못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포고령 1조에 지방의 국회의원 활동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엄이 무효이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중앙선관위와 국회 이것을 병력으로 장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씨가 구속이 됐고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윤석열이가 다시 나와볼까? 다시 나와볼 것인가요? 또 탄핵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손을 들이려고 탄핵이 기각되면 어떨까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저도 모든 사람의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무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히 내란죄를 졌던 윤석열은 구속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파면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지금 국민의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내란 세력을 동조하고 있죠. 사건이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18배 놓고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해제 거래 동원했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탄핵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세 번째는 또 뭐였어요? 인간띠 만들어 어디 갔습니까? 대통령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한데 방해했어요. 그 다음 또 뭐였습니까? 법원에서 체포영장에 발행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국회의원들이 떠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서부지방법원의 폭력배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드러운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이 때문에 당연한 것이 당연히 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 설 연휴 때는 되겠습니까? 윤석열 씨를 검찰에서 풀어주려고 보안 수사가 필요한데 법원에서 영장을 연장 안 해주니까 우리는 풀어주고 수사하겠다라고 전국 검사장을 다 보고 회의를 한 겁니다. 총장이. 그런데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게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어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하는데 경호처측의 반대를 해서 지금 탄핵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띄어봤자 배경입니다. 이건 100% 유죄가 선고되고 탄핵이 인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그와 반대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없고 그럼 왜 윤석열 내란 수계는 자꾸 헌재에 나와서 이게 떠들어 되는가? 여러분들 좀 열받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윤석열 씨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윤석열 씨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완전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저하고 같이 근무했는데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면은 윤석열 씨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 무기징역이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 가만히 있으면 죽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체제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체제를 접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서부지구 폭동도 있고, 체제를 접으기 제일 좋아. 두 번째 선택은 보수가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3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헌재에 나와서 계속 헛소리를 내뱉은 거예요. 헛소리 내뱉은 게 뭐 판사 현재 재판관이 그 말 믿으라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하겠어? 지지자들. 극우 세력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내가 여기에 당하고 있다. 집결해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씨는 계속 재판에 나올 거예요. 재판과 헌재 심판은 윤석열 씨가 보는 판이야. 그리고 메시지를 던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런 불안하게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판사나 헌법재판관이 볼 때 윤석열 씨 그런 태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회심하지. 이런 사람 하루라도 대통령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확신을 갖고 앞으로 진행 예정이 되겠는가? 앞으로 재판을 뒤로 빼고요. 현재는 16일까지 기일이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매주 2번씩 헌재에서 재판하니까 이달 말이면 아마 재판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3월 이제 재판이 끝나면은 서로 회의를 해야 돼요. 재판관들이. 그래서 회의를 하면은 3월 한 중순 이전에 이게 이제 선고가 될 거예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은 60일이면은 3월이면은 늦어도 5월, 4월, 5월까지 5월 이전에 우리가 대선을 치릅니다. 그 대선을 치러서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찾아와야 됩니다. 정권을 찾아오려면은 밥비로다 죽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권을 찾아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곧 있을 대선에 투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난번 직전 대선에도 우리 광주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표만 안 나왔어도 안 돼요. 공선도 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가 투표율을 20% 이상 올려가지고 지금 제가 가는 거 이야기인데 이번에 정권 재교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극우 세력이 갑니다. 극우 가고 지금 우리가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일제의 친일 세력을 없애는 거였어요. 친일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반민족 특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결국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중간에 해제함으로써 그 세력이 청산이 안 돼서 결국 남은 세력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친일한 것이 잘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자꾸 일본을 미워하는 게 나오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자, 똑같이 여기서 이 극우 세력, 보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영원히 보수 극우로 갑니다. 그러면은 민주 세력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굉장히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냐 아니면 보수를 뛰어넘어서 극우로 가볼 것이냐 이러한 아주 중요한 기로에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꼭 투표를 당연히 참석하시겠지만은 전체가 우리가 투표를 이번 대선 때는 강주시민 전체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밥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선거를 열심히 선거 때 투표 때 꼭 국민의 주권인 투표를 하셔야 한다는 게 제가 꼭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제 강의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카메라 한 번만 지금 그 양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16시에 시당 행사가 있어요. 근데 그 16시 행사가 잘 겹쳤는데도 우리 시당 위원장님께서 그쪽 행사를 안 가시고 저희 우리 주민 여러분들 보신다고 오셨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강혜준 양당 국회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말 저한테 지금 질문하겠다고 하는 세 분, 네 분 많이 지금 주셨는데 딱 여기서 선착순으로 한 분만 써주시면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자취